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금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와는 시장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미 연준의 긴축 우려에 대한 경계감에 그 상승세가 꺾이면서 마감이 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조간 브리핑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조간 브리핑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물가 정점 기대감에 커진 미국,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절반으로 뚝입니다. 첫 번째는 이 미 연준과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미국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둔화에 따라서 긴축 공포가 한껏 누그러졌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향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낙관론이 시장에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8.5%, 지난 6월에 비해 한풀 꺾인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8.5%였습니다. 9월 금리 결정을 앞둔 연준의 긴축 행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CPI 지수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오름세가 지속되는 등 물가를 좌우할 변수들이 남아 있어서 이 물가 정점에 대한 판단은 이르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모습입니다. 네, 현지 시간 10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9월에 FOMC 회의에서 빅스텝을 단행할 확률을 58% 정도로 점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확률은 42%로 이보다도 낮아진 수치인데요. 7월 CPI 발표 전날인 9일만 하더라도 시장은 자이언트 스텝 단행 가능성에 더 무게를 뒀는데 하루 만에 시장의 전망이 크게 바뀐 겁니다. 이 연준의 고강도 긴축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도 빠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장 대비 1.1% 하락한 105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통화 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 전장 대비 0.059%포인트 내린 3.2141%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물가 정점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이 근원 CPI가 전년 동월 대비 5.9%로 여전히 높다는 것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CPI에서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했었죠. 이 주거비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5월에는 5.5%, 6월에는 5.6%, 7월에는 5.7% 등 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보고 이 향후의 연준 행보를 계속해서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전기차 배터리 원료 확보, 발등의 불입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슈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유럽과 미국의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전기 자동차 중심으로 전환을 위해서 배터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업부를 꾸려서 자체 배터리 생산에 나서거나 혹은 아시아의 배터리 제조사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나 이 심각한 비용 상승에 있는데요. 배터리 핵심 광물 및 재련 시장을 중국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도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해선 장기적으로 이 중국산 재료를 빼야 한다는 점도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유럽에서는 공장 자체를 원활하게 가동시키는 데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일례로 폭스바겐은 배터리 사업부 파워콜을 통해서
지난달 초 독일의 잘츠기터에 40기가와트시 규모의 첫 번째 배터리셀 공장을 착공을 했습니다. 당초 사실 폭스바겐은 이렇게 공장 착공까지 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배터리셀 제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핵심 역량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시아 배터리 제조사들과의 조달 계약에 나섰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탄소 배출 규제 때문에 당초 목표치보다 훨씬 많은 배터리 용량을 구축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자 자체 생산하는 쪽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공장을 방문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독일인들이 배터리셀은 아시아 시장에서 언제든지 주문할 수 있다라고 믿었었다며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와 러시아 전쟁을 겪으면서 핵심 부품, 핵심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큰 리스크가 되는지 깨닫게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살펴보면 현재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의 80에서 90%를 중국이 움켜쥐고 있고요. 핵심 원자재 가격이 연일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튬 가격은 지난 4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지금도 작년 초 가격의 8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GM, 포드 등 전기차 후발주자들은 공격적으로 원자재 확보에 나서고 있고요. GM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지난주 리튬 생산 기업 리벤트에 2억 달러를 선 지급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리튬과 코발트 그리고 니켈 등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과 더불어서 최근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함께 전기차 시장의 동향도 원자재 가격 동향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겠습니다. 최악의 실적 한파 예고, 반도체주 당분간 피하라. 문제 반도체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잘 가는 것에 비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에 투자하신 분들 최근에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반도체 업종이 실적 한파를 맞은 가운데 당분간 반도체 관련주를 멀리하라는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전 세계적인 수요 둔화 탓에 2001년 이후 20년 만에 최악의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현재 시간 10일 CNBC에 따르면 크리스 데인리 시티그룹 애널리스트는 이날 투자자들에게 보낸 노트에서 향후 PC 데이터 포인트와 월별 대만 판매 수치를 감안했을 때 향후 부정적인 촉매제가 긍정적인 촉매제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서 조정이 계속되면 오는 9월 반도체 업계에서 부정적인 데이터 포인트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적어도 10년 내 아마도 2001년 이후 최악의 반도체 침체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도체 관련 업체들과 반도체 시장 전반이 조정을 경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2001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이 닷컴 버블 붕괴 당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큰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2001년 반도체 판매량은 전년 대비 32.5%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전 수준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데인리 애널리스트는 이날 반도체 제조업체인 NXP 세미컨덕트와 온세미컨덕트에 대한 단기 매수 의견을 삭제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풀린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면서 반도체 수요 둔화와 재고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는 반도체 산업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에 또 힘을 보태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우울한 실적에 향후 전망치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와 그리고 마이크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 먼저 보면 시가총액 기준 미국 1위 반도체 업체죠. 엔비디아는 올해 2, 4분기 매출이 67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전망했던 81억 달러에 비해서 무려 약 17% 적은 규모인데요. 엔비디아는 게임에 사용되는 이 반도체 매출이 1년 전보다 33% 급감한 20억 4천만 달러에 그친 것이 기대 이하의 매출로 이어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날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이 마이크론은 최근 들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면서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침체기를 겪고 있는 PC뿐만 아니라 주요 매출처인 모바일 부문 역시 수요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메모리 반도체의 대표 품목이죠. 이 D램 일부 가격이 3, 4분기 당초 예상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이크론의 산제이 메흐로트라 최고 경영자는 최근 반도체 수요 약세가 소비자용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 산업 및 자동차 시장을 포함한 다른 부분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할인 쿠폰 650억 발행 물폭탄 피해 지원금도 추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과 또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총망라한 종합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역시 물가 안정에 둔 것으로 추석을 앞두고 커지고 있는 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인데요. 20개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이자 평시 대비 1.4배 많은 23만 톤 규모를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정부의 비축 물량 방출로 이 대추는 평시 대비 10배, 그리고 배와 사과는 각각 3.1배와 3배 많은 물량이 시장에 공급이 됩니다. 이 양파 9만 2천 톤에 대해 관세율을 50%에서 10%로 낮추고요. 마늘 저율 관세 적용 물량을 1만 톤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감자 전분과 변성 전분을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해서 가공식품 가격 상승 압력을 줄일 예정입니다. 농축산물 할인 쿠폰으로는 20개 추석 성수품뿐만 아니라 포장회 그리고 전복, 미역 등 9개의 수산물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할인율은 20에서 30% 정도이고 여기에 마트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할인까지 더해지면 명태라든지 고등어 그리고 포장회 최대 50%까지, 수입 소고기는 40%, 배추는 37%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최대한 낮출 계획인데요. 성수품 평균 가격이 지난해 추석 기간 대비 7.1% 오른 점을 고려를 하면 이번 대책으로 가격을 약 7%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명절 기간 어려움을 좀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 또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 대책도 함께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국내 이슈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조간 브리핑과 더불어서 코인 시황 동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황센터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가 조금은 완화됨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지속적인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반적인 시가총액이 4% 이상 크게 웃돌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전일 대비 여전히 0.67%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마켓캡 여전히 1조 달러 이상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전일 대비 0.58%, 또 일주일 전 대비도 6% 오르면서 현재 가격은 23,000불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작년에 비트코인 10만 달러설을 제기했던 플랜B 같은 경우도 다시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올 것 같다라면서 긍정적인 차트를 공유를 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자 이대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한 표를 던지는 글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비트코인의 200주 이평선, 그리고 달러 대비 비트코인의 가격, 그리고 비트코인의 실현 가격 3개를 보여주는 차트를 올리면서 비트코인이 조만간 22,000달러 위로 올라온 만큼 강세장의 전제 조건을 완성해줬기 때문에 연말까지의 좋은 가격 전망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S2F, 이 플랜B가 내놓은 차트 이름인데요. 이 스톡 투 플로우라는 이 모델입니다. 이 해당 모델에 따르면은 이 2024년 4월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지표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 해당 전망치까지 아직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강한 강세 랠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보수적인 관점도 있기는 합니다. 국내 비트코인의
분석 업체죠. 이 크립토컨트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강세장을 알리는 모멘텀은 지금까지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선물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유독 더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CPI 발표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변동성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장 상황인 만큼 현재 적극적인 매매는 위험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의 급격한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확실한 모멘텀이 나와주기 전까지는 이 매수 신호를 우리가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한편 블랙락이 지난주에 코인베이스와의 파트너십 체결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로 떠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블랙락이 이제는 비트코인의 현물 프라이빗 트러스트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의 현물 개인 신탁을 출시하겠다는 건데요. 블랙락은 1경 원이 넘는 돈을 굴리고 있는 자산 운용사로 해당 자본의 2.5%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었죠. 이 해당 금액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 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도 어느 정도는 예정돼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호재로 업계에 끼치기도 했는데요. 코인베이스와의 제휴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비트코인의 거래,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 새로 출시된 개인 신탁은 비트코인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을 제공하는 블랙락의 첫 번째 상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업계 안에서도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블랙락은 자사의 고객들에게 폭넓은 자본 시장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디지털 자산 그리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 4개 분야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해당 4개 분야는 허가된 블록체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자산, 그리고 토큰화된 토큰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머지 이벤트를 앞두고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코인이죠. 현재 전일 대비 1% 하지만 전주 대비 17% 넘게 큰 폭으로 올라줬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가격 1,800불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머지 최종 테스트넷 소식에 간밤에는 1,900달러를 일시적으로 돌파해 주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에 하락세를 걸은 이후에 이 정도 큰 폭의 상승은 정말 반년 만에 나와주는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이었는데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더리움, 다음 달에 머지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2개의 테스트넷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9월 달에 진행될 머지 이벤트는 분명히 성공적으로 마칠 것이다라는 업계 의견이 현재 지배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인 이 테더와 서클이 지분 증명, 이더리움의 POS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면서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더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코인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와 4위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큰 변동성 없는 가격 1불이고요. 5위의 BNB가 전일 대비 1.43% 소폭 하락 전환됐지만 전주 대비는 여전히 4%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322불이고요. 리플은 전일 대비 0.21% 소폭 하락 전환됐지만 전주 대비 2.5% 오른 0.3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플 가격과 관련해서도 좀 전망치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리플이 0.39달러에서 0.41달러 사이의 저항을 뚫고 해당 구간의 지지대를 잘 만들어준다면은 이 가까운 시간 안에 고점으로 0.54달러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을 지지해주지 못한다면은 하방으로 뚫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0.3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하거든요. 또 로이터 통신을 따르면은 리플 개발사인 리플랩스가 최근 파산 신청을 했던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이죠. 이 셀시우스 네트워크 자산 인수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플 측은 구체적으로 셀시우스라는 명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업 확장을 위해서 인수합병을 기획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이 해당 인수합병이 셀시우스가 아니냐라는 어느 정도 추측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르다노 에이다 전일 대비 0.97%, 바이낸스 UNC도 큰 변동성 없는 가격폭 보여주고 있고요. 9위의 솔라나가 전일 대비 1.39%지만 전주 대비 10%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42불이고요. 폴카닷이 전일 대비는 3% 넘게 하락했지만 전주 대비 여전히 13% 이상 상승한 모습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특징주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에너지 웹 토큰으로 알려져 있는 EWT가 전일 대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해당 상승에 대한 이유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이 이날 비트코인 현물 프라이빗 트러스트 출시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이 에너지 웹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가면서 에너지 웹을 대표하고 있는 EWT 토큰이 큰 폭의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환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만큼 친에너지를 이용한 비트코인 채굴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이를 대표하는 해당 토큰이 전일 대비 30% 넘게 폭등하면서 현재 이 업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글로벌 이슈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중앙은행이죠. ECB에서 이번에 이 메타버스 안에서 암호화폐 역할이 커질 것이라면서 이 해당 부분에 대한 규제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먼저 마련해야 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커지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 안에서 실질적인 결제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은 디지털 자산인 암호화폐가 가장 유력하다면서 이 해당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조치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은 건데요. 이 암호화폐 사용 사례가 점점 넓혀져 가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보다도 긍정적인 의견들이 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는 기관으로 SEC가 굉장히 독보적인데 앞으로는 미국의 상품 선물 거래소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토큰들, 코인들을 규제할 규제관으로 현재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CFTC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준비가 끝났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올 하반기까지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규제할 규제안들이 각국에 준비돼 있는 만큼 어떠한 소식들이 이후에 전해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서 코인 시황까지 점검을 해보고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늘 이 시간에 도움 말씀 주시는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시장이 또 이야기를 할 거리들이 넘치는 와중에 네. 오늘 또 굉장히 스타일링이 잘 되셔서 잘 어울리신다는 말씀 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 훈훈하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슈로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면 악재보다는 확실히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안에서도 순환매가 쭉 돌다가 어제 보니까 수소 관련주들이 갑자기 올라오길래 대체 뭐 때문에 움직이나 봤더니 이 최근에 계속해서 저희 프로그램 통해 이야기를 해드렸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재생 에너지들 쭉 돌다가 수소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이러한 법안 통과로 인해서 시장 내에서 이런 종목들을 잘 갈지가 투자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신다고요. 네. 일단 뭐 수소 관련 쪽도 계속 신재생 관련 쪽은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뭐 IRA라고 이제 보통 약칭으로 쓰고 있는데요. 일단 그게 이제 통과가 아마 지난주에 이제 미국 상원을 통과를 했고요. 아마 이번 주 주말 아마 지금 뭐 미국 보도로 따지면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간은 오늘 밤이죠. 아마 하원을 통과할 걸로 그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 법안 자체는 작년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BBB라는 이제 이름의 법안을
제출하면서 친환경 관련된 투자 확대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심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뭐 약간 그때보다는 좀 축소가 됐지만 친환경 관련 쪽인 투자가 통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1년여 넘게 지금 추진했던 상황이어서 아마 바로 서명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뭐 일단 정부에서 서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하반기부터 자금이 집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상당히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에 이제 알려져 있던 거는 뭐 신재생 관련돼서 풍력이나 태양광,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이제 알려지다가 뭐 법안 내용이 좀 상세하게 좀 나오면서 여러 산업군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이제 수소로도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는 뭐 친환경 뭐 에너지다라는 얘기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소를 연소할 때는 탄소 배출이 없는 그런 연료인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또 수소의 가장 강점이 내가 이제 수소를 갖고 있다가 내가 필요한 시점에서 선택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고 싶을 때는 사용을 하고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 때 이제 꺼놓으면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사용의 편리성이 상당 부분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일반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전력을 생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 마음대로 뭐 전력이 생산이 되거나 뭐 그렇지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ESS 장비가 이제 별도로 붙어야 되는 그런 좀 추가적인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와중에서 탄소 배출이 발생하는 게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탄소 배출도에 따라서 수소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뭐 탄소 배출이 발생을 하지 않는 그린 수소, 그다음에 발생을 하지만 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블루 수소, 그다음에 그냥 그 수집 없이 그냥 수소를 만드는 그레이 수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레이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과연 친환경이냐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그레이 수소로 1kg을 수소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10kg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이 그레이 수소에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포집하는 그런 기술 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IRA 법안을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미국 내에 이제 그린 수소를 뭐 생산을 하게 될 때 최대 $3의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의 그린 수소 생산 그 단가가 작년 기준으로 $6 정도 되니까요. 그거의 한 절반 정도를 지금 보조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기술, 그러니까 CSS라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뭐 정부의 그런 이제 투자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일 뭐 수소주들이 좀 강한 그런 시세 탄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에 뭐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수소 부분은 이제 수소 연료전지 관련 분야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 IRA 법안에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수소를 생산할 때 관련된 뭐 단가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보조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가장 손쉽게 사용되는 게 수소 연료전지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업체들은 미국의 이제 수소 연료전지 업체인 플러그 파워나 부름 에너지 등과의 협업 관계를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지분 투자를 통해서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미국 내에 수소 관련 투자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도 향후에 참여 가능성이 지금보다 좀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더불어서 국내 이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 12월에 국내 수소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에 그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고요. 지금 시행령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12월 달에는 아마 실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청정수소 등급제와 그다음에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CFPS라는 그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등급제 같은 경우는 수소의 등급을 나눠서 각 등급별로 정부 지원책을 차등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린, 블루, 그레이 수소의 각 이제 그 등급을 나누고요. 특히
특히 이제 그 그린 수소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2025년부터 실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는 국내 발전량 중에서 일정 부분을 수소 연료 전지로 충당하는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내년부터 도입이 돼서 실행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이제 의무화 제도라고 부르는 이제 RPS라는 제도가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전체 발전의 이제 9%를 지금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일부분을 떼어내서 수소 부분만 별도로 둘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규모는 아마 시행령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이제 연료전지 관련된 기업들한테 상당한 수혜가 예상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연료전지 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두산 퓨어셀, 범한 퓨어셀, S 퓨어셀들이 대표적인 연료전지 회사들이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 관련된 기업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 말레이시아의 뭐 이산화탄소 이제 저감 기술 관련된 협력이 체결돼 있는 그런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삼성중공업, 롯데케미칼, SK에너지, 뭐 GS에너지, SK에스온 같은 회사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요. 그 말레이시아는 페트로나스가 참여를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CCS 관련된 이제 기술이 좀 더 시장에서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CCS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뭐 그린케미칼, 캠트로스, KC코트레, 그다음에 태경 BK 정도가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 중도 뭐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소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뭐 태양, 풍력 할 것 없이 쭉 오름세가 나오다가 정말 장기간 좀 쉬고 있었던 수소 관련주들도 법안 통과 이슈와 함께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이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떤 종목을 줄이고 또 샀는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만 좀 말씀드리면 금융주는 덜어내고 방산이랑 음료품주를 좀 담았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국민연금이 포트폴리오를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로 운영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표님? 일단 그거를 판단하기 좀 쉽지가 않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단순하게 그 한 종목에 한 이제 섹터에만 투자라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하니까. 네, 그렇죠. 국내나 뭐 해외 부분도 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국민연금 같은 경우 향후 5년 동안 이제 5.4% 이제 목표 수익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뭐 그동안 뭐 몇 년 동안 계속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뭐 10% 넘는 이제 수익률을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올 1분기에 운영 수익률이 좀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내외 증시가 전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나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분기에 마이너스 3.79%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에서도 이런 이제 수익률이 부진해지다 보니까 일단 수익률이 좋았었던 섹터나 아니면 종목 중심으로 일부 매도를 한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심에 아마 금융주가 지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금융주의 이제 그 비중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보통 금융 지주에 한 그 9에서 한 10% 그 내외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2분기에 한 1% 정도 지금 감소한 만큼 이제 주식을 좀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금융주들이 올해 상승률이 상당히 좀 좋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 마진, 그다음에 부실 채권의 안정적 관리, 또 최근 들어 이제 중간 배당을 비롯한 이제 주주 친화적인 성격 발표를 많이 하면서 주가들이 뭐 상반기에 좀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국민연금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었던 부분을 좀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금융당국의 이제 규제 리스크가 좀 가중이 되고요.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이런 이제 금융주가 조금 부실이 관련된 부분들이 증가할 우려도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이렇게 매도를 했으니까 일정 부분 또 다른 종목을 또 매수를 했습니다. 뭐 매수한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경기 방어주, 그다음에 방산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제 조금 주가 방어가 되는 경기 방어주 쪽으로 관심을 좀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음식료 관련주 쪽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음식료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뭐 다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린다든가 해도 뭐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측면도 분명히 있으니까 뭐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동안에 한 1.4% 정도 뭐 지분을 올렸고요.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뭐 상반기 중에 이제 0.6%의 지분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상 같은 경우도 1분기 동안 한 0.6% 상승을 보인 만큼 전반적으로 이제 식음료 관련된 기업들의 매수가 좀 두드러졌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방산 관련주들입니다. 뭐 올 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방산 관련주들의 관심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K방산이 최근 이제 여러 이제 해외 쪽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향후의 성장성을 내다보면서 국민연금도 매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분기 내에 지금 1.2% 정도 이제 지분율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분기에 한 1% 정도 지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뭐 0.1% 정도 지분을 올릴 만큼 전반적으로 방산 관련주들의 투자 규모가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뭐 국민연금의 그 투자 패턴은 아마 일반 투자자들이 과연 뭐 국민연금 같은 그렇게 큰 기관과 뭐 내가 같으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일단 이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거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그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향후에 뭐 경기 둔화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춰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 같은 경우도 조금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하반기엔 이제 경기 방어주나 그다음에 배당 관련주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경기가 부진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음식료나 유틸리티, 헬스케어 같은 이제 경기 방어주 쪽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적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은 주가 하락이 됐을 때 상대적으로 낙폭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보통 배당은 이제 찬바람이 불면 이제 배당주에 투자하라라는 이제 증시 격언이 있는데요. 네. 뭐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뭐 찬바람이 불 때는 아니지만 이제 조만간 찬바람이 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선취한다라는 입장에서 관련된 실적이 뭐 좋아지는 이런 배당 관련주 쪽으로는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재편과 관련돼서 자세하게 그 포트폴리오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짚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철강 업계가 하반기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철강 업계에 따르면 이 수익성 악화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철강 업계가 돈을 올리면 완성차라든지 그 철강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소비자한테 가격 전가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상황 살펴주신다고요. 네, 뭐 철강 업체가 이제 지금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뭐 역대급 실적을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 네. 아마 하반기 들어서는 아마 이런 실적이나 수익성이 좀 약화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철강석, 유연탄 등의 이제 원재료 상승 때문에 이제 수익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최근 들어 원재료가 이제 하락 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만드는 제품 가격도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뭐 되기 때문에 실적이 아마 조금 부진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일단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강판에 대해서 지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이제 모든 이제 철강 제품 관련돼서 뭐 작년 이후서부터 이제 올 상반기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용 후판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업 포항에 맞춰져서 뭐 톤당 60만 원 이상 지금 가격이 올랐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자동차 강판 같은 경우는 자동차 생산이 뭐 차질을 빚으면서 일단 인상폭이 상당히 좀 제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후판 가격의 한 절반 수준인 톤당 32만 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 비해서 인상폭이 적어서
이거를 현실화할 그런 이제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 이제 자동차가 이제 반도체 공급난이 조금씩 풀린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하반기 자동차 생산량이 좀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제 철강 회사들도 이제 철강 가격, 그러니까 자동차용 강판의 가격을 뭐 현실화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건 톤당 10만 원 정도 인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차 강판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생산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 가격을 인상으로 아마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신차 같은 경우에 뭐 인도까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뭐 계약계에서 인도까지 뭐 차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1년 이상 지금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가격이 올라간다고 이런 이제 신차 계약을 포기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실질적으로 올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자동차 가격을 23%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테슬라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뭐 구매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 뭐 국내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도 가격을 올린다라고 해서 자동차 판매가 줄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도 뭐 가격을 올려서 뭐 실적이나 그런 영업 이익 측면에서 뭐 꽤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철강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자동차 강판 가격을 한다라고 해도 일단 하반기 실적은 좀 부진할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일단 철강 회사들의 주가는 조금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향후에 뭐 철강 원자재 관련돼서 더 하락을 보인다든가 하게 되면 철강 관련된 제품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조선사의 이제 공급하는 후판 가격들도 뭐 하락을 할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공격적으로 뭐 투자를 하신다라기보다는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전방 산업들이 움직임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철강업계와 관련된 소식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로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분석까지 좀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전화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2분기 실적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짚고 가야 할 부분 짚어주신다고요? 네, 2분기 실적을 바라볼 때 방송을 통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2분기 실적은 중요하지 않고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반기에 어떤 톤으로, 즉 실적에 대한 예상치의 조정,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적에 대한 예상치 조정은 있는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좀 기대감이 낮아졌다 보니까 여기에 반응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점 같은 경우는 실적 예상치 대비해서 20% 정도가 잘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가 강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 실적 예상치라고 하면은 매출 기준이 아니라 영업이익 기준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전적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2분기 실적에 뭐 반응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3분기, 4분기 좀 연속성이 있을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이 업종들 중에서 단순히 이번 2분기가 환율 효과라든지 일회성 이 부분이 나타났기보다는 실제 본업 같은 경우 성장이 꾸준히 나타난 업종, 종목을 선택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종목 오늘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의 탑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이익 같은 경우가 무형자산을 바탕으로 비용보다는 그 가치가 훨씬 더 높다는 점, 마지막으로 각 엔터사 같은 경우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기는 하지만은 그러한 리스크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는 점에서 YG 엔터테인먼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상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 반응의 포인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 실적보다 라인업들의 컴백 시기, 그 라인업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룹 또는 솔로 가수가 컴백할 때 주가가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가 19일에 컴백 예정에 있고 10월부터 월드 투어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주 쉽게 연결되는 실적과 뒤이어서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8월에 컴백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의 실적은 2분기, 3분기에 나눠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월드 투어가 개최되게 되면은 3분기, 4분기 이 실적이 반영되게 됩니다.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정확하게 1년 10개월 정도 이제 공백이 있었습니다. 정규 앨범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히트의 효과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3사 중에서 모멘텀에 부재가 있었는데 블랙핑크 컴백이라는 모멘텀으로 주가 같은 경우는 선행해서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58,000원 중반 수준부터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으로 YG 엔터테인먼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엔터주 같은 경우는 상반기보다 확실히 하반기에 더 모멘텀을 받을 만한 이슈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스케줄과 관련돼서 가격 접근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렇게 개별주 강세가 계속해서 또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사님께서 보고 계시는 업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개별주 같은 경우는 순환매 구간에 있고 이 구간 안에서 주요 업종 중에서 덜 오른 종목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수급 같은 경우 단순히 터무니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없습니다. 개별주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그 주가 이 바닥의 체력을 중심으로 해서 모멘텀까지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중요하겠고요. 그런 중심을 통해서 로봇 업종 같은 경우를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종목 선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종목은 SP 시스템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로봇에 중점이 되는 부분은 삼성그룹이 올해 연초에 로봇 사업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 중심이 물류 자동화입니다. 물류 자동화는 전체적인 기업의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이 필요하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본업의 체력 바탕으로 이제 로봇 사업에 대한 성장까지 부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접근은 시가 수준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 SPC 시스템스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로봇 관련돼서는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종목을 좀 특정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장전 전략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나눠봤습니다. 장중에 종목에 대한 설명은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이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